자,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투자론 부분의 내용 우리가 정리를 다 했고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차례입니다. 그럼 우리 교재로는 8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의 출제 경향을 보면 부동산 금융론은 1년에 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더 많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출제될 때 4문제, 많이 출제되면 7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5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공받고 돈을 이때 빌리고 빌려주는 것, 얘를 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빌렸다면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는 방법의 이자율이 고정된 이자율이 있고 고정금리, 변동된 이자율이 있더라는 겁니다. 변동 가능한, 걔를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그 둘에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체증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가 또 출제가 된답니다.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또 공부를 할 텐데 그 개념과 구조 효과, 그리고 저당 유동화 증권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가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금 조달 방법이 별도로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는 게 성립이 돼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개념들. 근데 이 리츠의 부분의 내용은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법률상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기초 입문반에서는 좀 다루지 않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번의 금융 기초론부터 시작해서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볼 텐데 1번 금융의 개념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금의 융통의 줄임말이 금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나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오는 것, 융통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금융을 2번에 보니까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된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주된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주택금융이란 주택의 구입, 개보수, 건설 등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리 등을 포함한 특수금융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2번에 소비자금융과 공급자금융이 있는데 둘로 나눠놨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건 소비자금융,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공급자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의 대다수는 다 건설업자가 아니라 개발회사가 아니라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이라고 얘기하면 주택 소비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목돈을 일시불로 빌리고 얘를 장기에 걸쳐서 분할 상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보시면 주택 소비금융은 공급자 금융에 비했을 때는 대부 조건이 장기 저리이고 집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만약에 1년간에 걸쳐서 1억 빌려주면서 10% 이자율로 빌려가라 그러면 그렇게 단기간 고리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 10년, 15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장기로 빌리고 이자율도 좀 더 낮게 3%, 4%대 이렇게 돈을 빌리더라는 겁니다. 장기 저리 대출. 그래서 대출은 일시불로 빌리고 상환은 장기 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금융의 내용이 나오면 얘는 반대다라고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개발금융이란 주택의 생산 및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택 건설업자 등에게 건축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 금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그냥 그나마 중요한 내용인데 소비자금융하고 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금융, 우리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릴 때는 일시불로 목돈을 빌려놓고 걔를 분할 상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건축대부의 경우에는 공급자 금융의 경우에는 87페이지 제일 위를 보고 있습니다. 대출은 건축 공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단계별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지금 대출을 받는 겁니다. 상환은 완공과 동시에 이제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돈으로 일시불로 상환하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건축기간 중에 돈 빌린 걸 건축대부라고 하는데 걔를 이제 다 지어진 것을 저당 잡히고 돈 빌리는 저당대부로 전환하기도 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분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내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 것.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87페이지에 저당 상환 방법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부동산 금융은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원칙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부동산 금융이 제공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봤더니 첫 번째 자금이 조성돼야 된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무주택 저소득층은 여러분 1명, 2명이 있겠습니까? 10명, 100명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존재하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 돈 빌릴 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개념 없을 겁니다. 그럼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큰 돈을. 그러면 모아놓은 대출 재원이 조금밖에 조성돼 있지 않다라면 몇 명에게만 빌려줘도 대출 재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성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이 집사라고 돈 빌려주면서 1년에 걸쳐서 내가 1억 빌려줄게 20% 이자율로 빌려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장기에 저리로 빌려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야지만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이 된다. 장기 저리 대출이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은행은 집을 사라고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빌려간 다음에 그 돈을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 빌려준 돈을 다 띄어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채권 회수 수단이 있어야지만, 강구돼 있어야지만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저소득층이 살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돈을 빌려주는 것. 그래서 채권 금액의 보전 수단이 강구돼 있어야지만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저당 채권이 딱 형성이 된 겁니다. 저당 대출자 은행과 무주택 저소득층 갑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온 겁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럴 때 저당 채권이 설정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당 채권은 20년간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20년에 걸쳐서 거의 죽어있는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업무를 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행은 대출을 장기간에 걸쳐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목돈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고정되는 현상이. 그럼 자금이 묶여버리니까 걔를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만 또 다른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저당 채권의 유동화 수단이 강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이 되면 어떤 기능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답니다. 시장 내 유효 수요와 유효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 자가주택, 스스로 소유하는 주택을 이제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에 자신의 돈만 갖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유효 수요가 못했었는데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목돈을 일시불로. 그리고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다면 시장 내 자가주택의 유효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럼 시장의 정말 중요한 기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주택의 공급이 또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이 되면 그만큼 시장 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면 그때는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양을 줄여줘야 되니까 부동산 금융을 규모를 줄이면,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줄이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장기간인 단기로 조금의 이자를 더 높이게 되면 유효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돈을 일시불로 빌려서 집을 샀다라면 계속해서 돈을 모아나가지 않고 소비로 다 써버린다면, 소비해버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축이 유도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뭘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라면, 보니까 금융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4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때는
기능을 섞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유의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고정이자율은 저당 대출자와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만약에 4%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 이겁니다. 그럼 그 4% 이자율은 만기 시까지 계속 고정돼서 유지가 되는 이자율이 바로 뭐다? 고정이자율입니다. 변동이자율은 저당 대출자가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 화폐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자 수입이 줄게 되면 그만큼 그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시켜서 떠넘길 수 있다. 이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정이자율은 고정된 이자율이고 변동이자율은 변동시킬 수 있는 이자율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명목이자율은 명목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의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목이자율이 만약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얼마로 고정이 돼 있냐면 10%로 고정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전에보다 얼마만큼 상승이 됐냐면 3%만큼 상승이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론 부분에서 뭘 공부했었냐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화폐자산의 가치는 떨어진다. 네, 그래서 대출자는 겉으로 받는 이자는 10% 이자를 받고 있었지만 물가가 3%만큼 상승되면 실질적인 이자는 7%밖에 못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의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명목 이자율이 계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에서 물가 상승률, 지금 실질 이자율 7%에는 물가 상승률 3%가 반영이 돼 있습니까? 반영돼 있지 않다? 얘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목 이자율에는 10%에는 물가 상승률 3%가 반영돼 있다, 반영돼 있지 않다? 얘 반영돼 있답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의 계산은 명목에서 뭘 빼면 된다?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서 구하면 된답니다. 그럼 이때 물가가 3%가 아닌 5%로 만약에 상승이 돼버렸다면 얘는 실질적인 이자율이 얼마로 하락합니까? 5%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해 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명목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가 상승 시에 그만큼 실질적인 이자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딱 됐을 때 웬만하면 이렇게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는 위험을 대출자는 자기 혼자 그냥 감수하고 싶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겠다? 예,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겠다? 예, 차입자에게, 저당 차입자에게 떠넘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3%만큼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누리고자 하는 이자율이 10%라면 아예 얼마를 받아버리면 된다? 13%를 받아버리면 3%만큼 올라가도 실질적인 이자율이 10%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우리가 이 부분과 비슷한 내용을 투자론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피셔 효과. 기억이 좀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당 이자율이 있습니다. 저당 이자율.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저당 차입자와 저당 대출자 사이에서 약정된 이자율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약정 이자율이라고 나오면 걔는 뭐구나. 저당 이자율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돈에 대한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뭐가 더 높다고 되어 있냐면 시장 이자율이 더 높답니다. 그럼 저당 대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 얘를 얼마로 빌려줬냐면 얘를 6%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10%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발생한 효과가 바로 뭐냐면 지금 돈을 빌려줬다면 얼마 이자를 받을 텐데 10% 이자를 받을 텐데 전에 먼저 빌려줬기 때문에 6% 이자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4%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얘를 이자율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출자는 시장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 애를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이자율 위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당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더 낮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시장 이자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자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당 차입자 입장에서는 미리 빌려놓은 돈에 대한 이자율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면 지금 돈을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린 돈을 갚아 치워버리겠다? 그럼 만기 전에 변제가 이루어집니까? 조기에 상환이 이루어진다? 얘를 조기 상환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단 얘기는 저당 대출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된 이자 수입을 누리고자 돈을 빌려줬는데 차입자가 시장 이자율이 낮아져서 갚아 치워버리면 얘는 위험이다, 위험이 아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위험이다? 대출자 입장에서. 그래서 얘를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담해야 된다. 걔를 뭐라고 한다? 조기 상환 수수료. 이런 내용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대출자 입장에서는 저당 이자율, 약정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라면 시장 이자율이 변화해서 더 높아지든 낮아지든 둘 다 위험이다, 위험이 아니다? 위험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지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저당 이자율이 8%입니다. 그때 시장 이자율이 변화했습니다. 변화했다. 과거에 8%의 저당 대출자 차입자가 저당을 지금 돈을 빌리고 빌려줬는데 이때 시장 이자율이 5%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8%로 돈을 빌려 오셨는데 지금 현재 돈을 빌리면 5%의 돈을 빌릴 수 있답니다. 그럼 5%로 돈 빌려서 8%로 빌린 돈 갚는다, 갚지 않는다? 저당 차입자는 당연히 갚아야 유리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얘는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입니까? 대출자 입장에선 조기 상환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럼 이때 만약에 10%로 올라갔다면 8%로 빌려놓은 돈을 10%로 더 비싸게 빌려서 갚을 사람은 없답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함정을 파냐면 약정 이자율, 저당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당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할 이유가 유인책이 발생한다. 유인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더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시장 이자율은 지금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더라. 그럼 시장 이자율이 싸지면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린 돈 갚아 치우겠지만 비싸졌다라면 비싸게 빌려서 싸게 빌린 돈을 갚을 이유는 아무 군데도 없다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얘는 시장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진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를 이자율 위험이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았답니다. 뭘 알았냐면 저당 대출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시장 이자율이 변화해서 높아져 버리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 받으니까 이자율 위험, 시장 이자율이 낮아져 버리면 차입자들이 싸게 빌려서 자기 돈 갚아버릴 거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변동 이자율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눈치를 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십시오. 그럼 지금의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대출자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다, 떨어지는 거다? 물가의 상승에 따라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자를 받고 싶어 한다, 이자를 더 올려받고 싶어 한다, 이자를 더 올려받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이자를.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 이자를 이제 올리는 방법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습니다. 그때 이자율이 얼마로 적용됐었냐면 5% 이자율을 이제 적용한답니다. 그럼 처음에는 갚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1억의 5%만큼의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500만 원을 지불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5천만 원을 이미 상환했습니다. 갚았답니다. 원금을. 그럼 5천만 원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전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원금 전체에 대한, 대출원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합니까?
남아있는 원금, 잔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계산은 대출원금 전체에다 이자를 곱한다 잔금에다, 잔금에다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상환되니까 잔금이 줄 겁니다. 남은 원금, 잔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이자를 곱해줘도 이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 내용이 된답니다. 그때 잘 보십시오. 대출자는 물가 상승 시에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똑같은 이자를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자를 올려받고 싶더라. 근데 이자의 계산은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구한답니다. 그럼 이자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을 올리면 됩니다. 이자율에 뭘 반영하면 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가변 이자율 또는 변동 이자율이랍니다. 그럼 가변은 변화가 가능하다. 변동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가변, 변동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더니 1억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은행 대출 창구의 직원이 내 고객님 1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정이자율로 고객님께 돈을 빌려드리게 되면 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자 수입이 주니까 그때 그 위험 부담을 고객님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돈을 빌려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은행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변동의 폭은 예를 들어 고객님이 4%로 빌려가셨어도 이게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의 폭을 주지 않는다면, 제한을 주지 않는다면 그 돈 겁나서 빌리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빌려가시는데 이때 이자율 변동시킬 때 아침에 변동시키고 저녁에 변동시키고 얼마든지 횟수 제한 없이 우리 은행 마음대로 변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이자율 대부는 사전에 약정이 이루어질 당시에 얼마의 변동폭 안에서 얼마의 횟수로 변동시키겠다는 게 정해져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겠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변동이자율 대부가 되는 겁니다. 변동이자율. 근데 이 변동이자율이 말 표현이 정말 비슷한데 얘랑 다르더라는 겁니다. 뭐랑 다르냐면 조정이자율 대부와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조정이자율 대부는 물가 상승 시에 변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동이자율 대부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가미가 되어 있냐면 대출자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의 폭과 횟수가 변동의 폭도 크고 횟수도 더 많이 부여된 변동이자율 대부를 꼭 집어 뭐라고 한다? 얘를 조정이자율 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시는 방법은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대조합니까? 차조합니까?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이자율 대부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대출자에게. 그 다음 두 번째, 재협상 이자율 대부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협상 이자율 대부는 협상에 의해서 이자율이 먼저 한번 결정된 다음에 약 3에서 5년 지난 다음에 재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자율이 기존의 것 무시하고 다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다시 만나서 재협상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가가 상승해도 똑같은 이자를 받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대출자는.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지겠다, 불리해진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협상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본 거냐면 대출자는 물가 상승 시에 이자를 뭐 하고 싶은데? 올려받고 싶은데 이자를 올리는 방법은 이자율을 올려도 되고 잔금을 올려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 이자를 변동시키는 내용을 공부해 본 겁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잔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뭘 올리기 위해서?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잔금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답니다, 여러분. 잔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금에서 상환된 금액 빼고 잔금이 1억이 남아있는데 물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물가가 얼마 상승됐냐면 10%만큼 예를 들어 상승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잔금 자체를 아예 1억에 10%를 곱해서 110%를 만들어서
1억 1천만 원으로 잔금 자체를 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저당 가격 자체를 조정해 버렸습니까? 그럼 잔금이 1억에서 1억 1천으로 올라가 버리면 똑같은 이자를 곱해도 이자는 올라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얘가 가격 수준 자체를 조정하는 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을 조정하는 저당,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에서는 잔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까? 물가가 상승된 만큼 잔금액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자율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또 올려버리면 차입자 보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자율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면 잔금 건들면 안 되고 잔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면 이자율을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야 된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명목이자율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이자율로 실질 이자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얘는 실질 이자율을 적용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우시는 방법은 우리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실거래 가액을 신고합니까? 명목가액을 신고합니까? 실거래가액. 그래서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 주십시오. 실가 얘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실가를. 명가가 아니라 실가입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의 또 하나의 포인트. 상환 기간이 길게 적용된답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1억을 빌렸습니다. 그때 상환 기간이 10년에 걸쳐서 연마다 한 번씩 갚는답니다. 그럼 1억을 10번에 걸쳐서 나눠 갚으니까 상환 금액은 1천만 원입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때 상환 기간이 2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럼 상환의 수가 늘어나면 이제 해마다 갚는 금액은 500만 원으로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면 그 말은 매 기간에 상환 금액이 커질수록 작아질수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 말은 원금에서 상환 금액을 빼서 지금 뭘 계산하는데? 잔금을 계산하는데 이 상환 금액, 매 기간의 상환 금액이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원금과 잔금의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때 물가 상승폭이 크게 상승이 된다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곱해진다면 나온 잔금 조정액이 원금 자체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까?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의 상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부의 상환은 얘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출 원금이 있습니다. 대출 원금. 그때 갚아 나가는 걸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갚아 나가는 걸 얘를 상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환되고 남은 금액을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잔금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면 상환의 개념은 원금을 갚아서 잔금을 줄여주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때 잔금이 오히려 원금보다 더 커져버리면 얘는 잔금을 줄여주는 행위인 상환의 반대 개념입니까? 그럼 우리는 반대라고 표현했을 때 뭘 붙이더라?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부의 상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상환은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원금보다 뭐가 더 커지면 잔금 자체가 오히려 더 커지는 행위를 얘를 뭐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다?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꼭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로 어디서 발생하는 거다?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변동이자율의 개념을 한번 보자입니다. 변동이자율은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은행은 어떤 업을 하는 곳이냐면,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는 곳이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대 마진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 그만큼이 바로 뭐다? 은행의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와서 그 모은 돈 가지고 다시 다른 곳, 회사나 개인에게 빌려줌에 따라 그 이자 수입을 누려서 그 차액을 수익으로 누리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변동이자율로 이자를 정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는 게 좋을 거냐면 은행이 돈을 빌려온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도 돈을 빌려와서 빌려주는 거니까 빌려온 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그게 기준금리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정확한 개념으로 맞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 그 다음 플러스 은행도 흙 파서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누려야 됩니다. 그때 은행이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더한 금리를 얘를 가산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은행의 마진이고 이게 바로 뭐다? 스프레드다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는 아직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3%다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은행이 조달한 돈은 빌려온 돈은 은행은 분명히 3%로 빌려왔답니다. 그럼 거기다 플러스 가산금리를 붙일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찾아갔더니 이 갑은 직업이 뭐냐면 변리사랍니다. 여러분 변리사는 특허권 관련해서 이때 진행해주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 변리사 자격증.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갑의 지금 직업은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리러 왔더니 은행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갑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가면 그 돈을 띄어먹을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갑의 신용도가 매우 높음에 따라 그리고 이제까지 금융 거래 실적을 봤더니 한 번도 연체된 적도 없었고 이때 예금도 많이 했었고 등등등의 실적이 너무나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차입자 갑의 신용도가 너무나 좋아서 금융 신용도가 좋아서 가산금리를 얘를 1%만 붙일 수도 있답니다. 그럼 갑은 돈을 얼마를 빌려오냐면 4%의 돈을 빌려올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을은 이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의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자금을 빌리고 많이 빌렸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체도 되고 그럼 을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금액 은행이 돈을 빌려온 조달한 금리는 지금 3%로 똑같은데 가산금리를 은행 입장에서는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 뜯길 위험이 그만큼 크답니까? 띄어먹힐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이 큰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래서 가산금리를 얼마를 적용해 버릴 수도 있냐면 10%만큼을 적용해 버릴 수도 있답니다. 그럼 똑같은 돈을 똑같은 이자로 빌려주는데 이때 빌려가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4%로 누구한테는 13%로 이렇게 다르게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개념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되는 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올 때 지불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겠구나. 적용되는 이자율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뭐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냐면 변동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금리랍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건 앞으로 이제 뭐가 변동될 거냐면 이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가산금리가 지금 변동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변동이자율, 이자율을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서 얘를 CD금리 기준으로 하는 변동이자율 대부가 있답니다. 그래서 CD금리 연동, 변동이자율이 있는 거고 그럼 플러스 가산금리가 책정될 때 얘는 뭐랑 관련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대출자의 신용도입니까? 당연히 돈 빌려가는 사람 차입자?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내용. 그리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CD 금리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은행이 적용하는 자금 조달한 여러 가지 수단들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코픽스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걸 이때 또 코픽스 금리 연동 변동 이자율 대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가상금리의 경우에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상금리의 플러스 이 사람의 은행, 해당 은행에 대한 실적이 너무나 좋다라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얘를 마이너스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지금 설명을 지금 일부러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CD 금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지금 먼저 제가 변동이자는 뭐 플러스 뭔데? 기준이 되는 금리에 은행이 돈 빌려온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지 수익 더합니다. 그때 그 수익 더하는 부분 가상금리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모두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기준금리 CD나 코픽스 부분의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변동이자율이 변동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동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양도성 예금 증서를 우리가 녹색 창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계속 나와 있습니다. 걔를 일일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답니다.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여러분 은행은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은행은 망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은행이 돈이 없어서 그때 돈이 없어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때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뭔가를 지불한다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온다면 불안하겠다 불안하지 않겠다? 불안할 겁니다. 예금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은행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올 때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없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금융채가 발행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동안 단기간에 걸쳐서 돈을 빌려올 때 이때 아무 증서도 발행함이 없이 돈을 빌려오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발행하는 게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정도. 그 다음 이때에는 3개월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CD 금리 연동, 변동이자율 대부는 보통 몇 개월마다 변한다? 3개월 단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건 자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은행은 돈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근데 얘를 돈을 빌려온다는 표현을 안 쓰고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예금 투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부금도 있고 온갖 종류의 예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그 다음 이제 요구불 예금이나 이런 애들이 있을 때 각각 적용되는 이자율이 모두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꺼내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되게 마음껏 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를 더 높게 주는 겁니다. 근데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금 예금 투자자가 요구하면 즉시 지불을 해줘야 되는 예금입니다. 그럼 얘를 굴리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운용 수익이 당연히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밖에 지불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각각 이자율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3% 이자를 지불해주기로 했고 얘는 이자가 1%대도 당연히 안 붙습니다. 그래서 0.5, 5% 뭐 이렇게 붙었다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CD에 예를 들어 3.4%로 돈을 빌려온다. 돈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라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돈을 빌려올 때 적용하는 그 돈의 이자율을 얘를 높게 적으면 실질적으로 높게 빌린 게 아니라 높게 적용을 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까? 기준금리 자체를 높게 잡으면?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웬만큼 좀 높은 애를 그냥 딱 정해서 얘로 다 조달한 것처럼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적용한 게 바로 뭐냐면 CD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쫙 쳐다봤더니 은행이 조달한 돈이 예를 들어 1,000억이라면 이 1,000억 중에 CD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해서 조달한 돈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일부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 100억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다른 돈들은 좀 더 싼 이자율로 적용해서 조달해 왔는데, 빌려왔는데 높게 빌린 돈으로 조달해 온 것처럼 기준금리를 잡아버리면 결국 누구에게 이자 부담이 커집니까? 누구의 이자 부담이? 차입자의 대출 받는 차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누구의 수익은 커져버린다? 은행의 수익은 지나치게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 뭐냐면 자금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정확하게 한번 평균 내서 구해보자. 근데 각각의 금액이 전체 1,000억 중에 얘는 100억이고 얘가 200억이고 부금으로 한 게 50억이고 CD가 100억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요구불예금이 200억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 빌린 이자율이 있을 때 거기에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 내는 가중평균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스트 오브 펀스 인덱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줄여서 코픽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얘를 정확히 얘기해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지수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합리적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 8월, 9월 이후에 뭐가 포함되기로 했냐면 요구불 예금과 수시 인출 가능한 예금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중평균할 때. 그럼 그만큼 싼 이자로 조달한 돈의 이자율도 가중평균치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 기준이 되는 금리 자체는 코픽스 금리는 높아지겠다, 낮아지겠다? 낮아져서 약 0.27% 정도 더 낮아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지금 이 내용들도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은행은 돈을 빌려와서 빌려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를 적용할 때 빌려온 돈, 이자율 기준으로 자신이 누리고 싶은 이윤을, 마진을 더해서 뭘 측정하는 거다? 이자율을. 그때 빌려온 돈의 이자율이 변하면 변할수록 기준이 되는 금리가 변동되면 전체 이자율이 변동되는 게 이게 변동이자율 대부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때 처음 나왔던 건 뭐였는데 CD금리인데 얘가 하나의 자금 조달한 부분에 이자율을 전체로 다 써버리니까 문제여서 그때 3개월마다 변동되니까 그만큼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길 확률이 크니까 문제여서 은행 보고 너희들 돈 빌려올 때 사실은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으로만 돈을 빌려온 게 아니라 조달해 온 게 아니라 자금 조달해 올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빌려온 거 아니야? 걔들을 가중평균에서 이자를 구해. 그게 바로 뭐다? 코픽스 지수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얘는 보통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바뀐답니다. 그럼 당연히 차입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차입자에게 전가되는 정도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고정이자율 대부와 변동이자율 대부의 개념까지를 정확하게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 내용을 보시는데 저당의 상환 방법은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답니다. 여러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했었습니까?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저당 상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1억을 주택을 사기 위해서 1억을 빌렸다. 1억 저당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걔는 저당이더라. 그럼 저당이 딱 나오면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이자가 계산된다, 원리금이 계산된다. 원리금이 계산됐었습니다. 걔를 또 한 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투자론에서. 투자론에서 어디에서 공부했었냐면 조순전후 사이에 뭘 낄 때? 경저세를 낄 때. 그때 그 저당이 부채 서비스액이었지 않습니까?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서비스액을 인출하면 걔는 남의 돈 빌린 돈이고 이자만 갚는다, 원금도 갚는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갚더라. 그래서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바로 부채 서비스액. 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당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적용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 직원이, 대출창구 직원이 저당 상수 표를 가지고 기간이 20년이고 이자율이 만약에 4%라면 그 둘이 만나는 칸의 수치를 대출 원금에 곱해서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얼마다라고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들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매 기간에 내가 얼마만큼씩 갚아 나가야 될지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편하겠습니까? 이해가 빠르고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용이한 방법.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얘는 저당 상수를 줄 수밖에 없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저당 상수가 없다라면 분명히 딱 하나가 주어질 겁니다. 얘 역수 뭐였습니까, 여러분? 얘는 우선 현재 가치 계수다, 미래 가치 계수다? 미음 없으니까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에는 저당 상수가 없다면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을 거고 걔로 나눠서 계산해 주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갚는 방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간이 쭉 지남에 따라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데 이때 원금 플러스 이자 그 전체 금액이 지금 균등합니까, 여러분? 지금 균등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자는 원금의 이자를 곱한다, 잔금의 이자를 곱한다? 네, 잔금의 이자를 곱합니다. 그럼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환기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원금이 말 그대로 상환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줄어든다? 이 잔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똑같은 이자율이 곱해져도 이자는 매 기간마다 지급해야 될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에는 상환의 초기에는 원금이 아예 초반에 1회차에는 원금이 하나도 상환되지 않았으니까 잔금, 원금이 크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자율이 곱해졌을 때 이자가 제일 큽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한 번, 2회차에는 한 번 상환된 원금 빼고 남은 잔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거니까 이자가 좀 더 준다? 지금 이자는 왜 줄고 있습니까? 잔금이 줄에 따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자가 더 줍니까? 그 다음 또 이자가 더 줄고 더 준다? 이와 같이 구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보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원리금은 균등합니까? 예, 원금 플러스 이자는 균등하지 않습니까? 원금은 점점 커집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까?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는 얘는 지금 균등하고 원금 플러스 이자가 균등한데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원금은 점점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린 게 맞는지 보십시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리금과 여기까지 맞습니다. 원리금은 균등합니다. 불균등한 이자와 불균등은 다른 겁니다. 지금 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같지 않으니까 불균등하지 않습니까? 불균등한 원금 상환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금 커지니까 원금도 불균등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체증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이자 지급분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입니다.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뭐는 커지는 거다? 원금 상환분은 커지는 방식.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리금 균등 상환액부터 계산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원리금 균등액의 계산은 저당에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또는 뭐로 나눠주면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너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뭐만 곱해버리면 끝난다? 저당 상수만 곱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해라가 아니라 그 회차의 원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뭘 빼줘야 되겠다? 이 원리금 균등액에서 그 회차의 이자액을 빼줘야 원금액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럼 N차년도의 이자액의 계산은 N차년도 저당 잔금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주면 되는데 N차년도의 저당 잔금액은 상환이 이루어진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N차년도까지의 원금 상환액이 아니라 빼주는 게 N-1차.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차년도에 이자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2차년도의 저당 잔금액은 한 번 상환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회차 이자는 2회차 두 번 상환된 원금, 남은 금액, 잔금의 이자를 계산해서 구한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10회차라면 10회차 이자의 계산은 몇 번 상환된 원금을 빼야 됩니까? 원금을 9번 상환된 금액을 빼고 계산을 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초반에 원금 자체가 조그마고 점점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초반에는 상환되는 원금 자체가 적어서 상환기간의 반이 지난다고 해서 원금액이 반이 상환되는 게 아닙니다. 더 지나야 됩니다. 그게 약 3분의 2 정도를 경과해야지만 절반이 상환된다까지를 유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답니다. 근데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원리금 더한 금액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전체 원금을 횟수로 나눠서 원금 균등액을 뽑아낸 겁니다. 물론 이 D도 연결이 될 겁니다. 원금 균등액을 뽑아냈다. 그때 잔금 곱하기 이자율 그게 이자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뭐가 줄어들더라? 잔금은 줄어듭니다. 그럼 잔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초반에는 크고 점점 갈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지급해야 될 이자가. 그러면 지금 원금이 균등합니까, 여러분? 지금 원금이 균등합니다. 그런데 뭐가 줄어드니까?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합한 원리금은 커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얘를 체감한다 또는 점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체감식 상환 방법이구나. 점감식 상환 방법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원금 균등액은 계산을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먼저 구했던 것처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전체 원금액을 저당 대부액을 전체 상환 횟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럼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만약에 저당 대부액이 1억이라면 전체 상환 횟수가 10이면 1000만 원씩 갚는 거고 20이면 500만 원씩 갚는 거고 50이면 200만 원씩 갚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 계산 간단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원금 균등액에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 지급분은 주니까 원리금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체감식입니다. 여러분 아까와 똑같습니다. 만약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원금 균등의 원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를 내면 얘 너무 쉽다 어렵다? 너무 쉽습니다. 그냥 대출 원금을 전체 횟수로만 나눠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어떤 회차를 주고 그 회차에 원금 플러스 이자, 즉 원리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내지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문제를 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는 원금 계산해 놨으니까 뭐만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n차년도의 이자를 계산해서 그 이자를 더해 주시면 된답니다. 근데 마찬가지 n차년도의 이자액의 계산은 잔금인데 몇 번 상환된 원금? n-1번, n번이 아니라. 그래서 9차년도의 이자를 계산할 때는 8번 원금이 상환된 잔금의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원금 균등 사한 방식의 내용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얘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니까 상환 기간의 반이 딱 지나면 얘는 원금이 정확하게 절반이 상환된 겁니다. 이게 차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원금 균등 사한 방식에서는 초기에 많은 금액이 상환된 거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이 그만큼 커진 거다, 줄어든 거다? 줄어든 겁니다. 띄어먹힐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는데 얘 말 그대로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상환액이 작고 갈수록 커지는 방법입니다. 체감식의 반대 개념. 그 다음 초기에 이자 지급해야 될 이자액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아버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 갚아야 될 이자는 1,000만 원인데 이때 원리금 상환액이 500밖에 상환되지 않고 있다면 이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보다, 지급해야 될 이자보다도 적으니까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더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는 상환의 개념이다. 상환의 반대로 잔금이 더 커져버렸다? 잔금이 더 커져버리는 뭐가 발생할 수 있더라? 부의 상환입니까? 마이너스 상환? 예. 잔금이 오히려 커지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두 가지. 체증식 상환 방법의 초기에. 이거 중기나 말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중기나 말기가 되면 얘는 갚는 금액 원리금이 더 많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초기에 원리금이 적고, 원리금 상환액이 적고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너무 적어서 이자보다도 못 미친다면 그때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달라붙어서 더 커지는 게 부의 상환. 그래. 아까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젊은 층이 선호합니다. 지금 현재는 소득이 적지만 나중에 소득이 많아질 이 내용. 그리고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더 선호합니다. 왜? 초반에 낮은 이자로 갚다가 목돈으로 갚아 치워버리면 되니까.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상환 금액이 더 커지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의 크기수는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 지금 세 가지 한 겁니다. 원리금 균등사환 방식, 체증식, 체감식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크기수는 저당 투자자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수. 그럼 저당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저당 투자자의 수익도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받는 이자가 커질 거고. 그럼 원금 똑같을 때 이자가 더 크면 원리금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 잔금액이 사실은 더 큰 거니까, 전체 잔금액 계산된 게 더 큰 거니까 이자가 똑같은 이자를 계산해도 이자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수는 체증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은 중간이고 체감식이 제일 작다라고 얘를 외웁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 크기순의 반대. 여러분, 왜 체증식은 젊은 층이 선호합니까, 여러분? 왜 젊은 층이 선호했었습니까? 초기에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제일 작은 게 체증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초기 상환액의 크기수는 바뀐다? 얘가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중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증식보다도 체감식보다도 더 크다, 더 작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암기하시는 방법은 체증식은 플러스입니까, 여러분? 증가니까? 그럼 플러스 하면 크다? 네. 그 다음 체감식은 마이너스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빼면 작다?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이다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초기 상환액의 크기라는 개념을 초기에 상환한 속도, 상환 속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상환 금액의 크기순, 초기 상환 속도, 이 부분만 반대로 뒤집혀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지금 저당의
상환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 최증식 원리금융 상환 방식, 체감식 상환 방식 그 순서 꼭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